청년부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빨리 네, 자리에 착석하시면 우리가 찬양. 함부로 그렇게 말하지 마. 아니. 우리 그러면 원래는 한 번씩 인사를 하는데 이미 분위기가 풀어진 것 같으니까 함께 마음의 고백을 하시면서 찬양하시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주님의 마음 있는 곳을 향해서 우리 목소리를 향해 찬양하면서 나아갑시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의 꽃을 피우시고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을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 함께 고백하시며 나아갑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말씀을 따라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이 있는 곳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따라서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시편 27편 말씀을 고백하시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며 우리 1절로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성전을 사모합니다. 주님의 예배 자리를 우리가 사모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자신과 그 다음에 예배를 놓고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청년부가 부흥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다시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 세미나를 통해서 강사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다 함께 자신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주님의 은혜를 삼아서 나갑니다. 주님의 예배의 자리를 삼아서 나갑니다.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고 주의 성령의 은혜가 주셔서 그 첫사랑이 잊어버리지 않고 주님 사랑 안에서 머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 단 한 가지 생각에 주님의 아름다운 뜻임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돌발 상황이 많이 있으므로 네, 갑작스럽게 못 오시게 된 청년들이 더러 있습니다. 자, 못 오시는 청년들은 영상을 통해서 저희 공유할 텐데요. 네, 교회 채널에는 올라가지 못합니다. 컨텐츠가 또 노출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있어서 원하시면 비공개로 링크로 전송해 드릴 테니까요. 네, 시청하는 데는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 유익한 강의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편하시면 이게 의자를 그렇게 되어 있지만 몸을 돌려서 네, 편하게 하셔도 되고요. 뭐 질문이 있으시면 네, 다 끝나고 질문해 주시고 네. 자, 강사님을 소개해 드릴게요. 서경준 원장님이십니다. 나오실 때 우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근래에 받아본 환영 중에 가장 열성 같은 예, 열화 같은 환호를 받았습니다. 네, 감사해요. 특히 마스크를 좀 벗을게요. 네. 자, 저하고 이제 오늘 만나고 4월 30일 날 또 만나게 되죠. 제가 대략 이제 여러분들의 구성을 얘기는 들었는데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싶어서요. 소득이 있는 분 없는 분 한번 구분해 볼게요. 소득은 정규직 비정규직 알바까지 다 해서입니다. 현재 간헐적이든 지속적이든 소득이 있다. 오케이, 내리시고. 소득이 없는 분들 중에 학생이다. 오케이, 이해됐습니다. 이제 아직 출석 안 하신 분들도 이 정도 비율로 보면 될까요? 자, 제 소개를 할 건데요. 저는 흔히 말하는 파이낸셜 컨설턴트 FC, 그렇게 인생을 시작을 하다가 중간에 이상한 걸 발견합니다. 여러분, 재테크 정보, 금융 상식들, 그 정보의 생산자가 누구죠? 여러분들입니까? 금융회사입니까? 금융회사죠. 금융회사가 만들어낸 정보가 우리에게 유익할까요? 그들에게 유익할까요? 그 성격이 분명히 있죠. 맞냐 정냐는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그게 99%라고 봐요. 그 다음에 또 뭘 발견하냐면 성경적 재정 관리를 말하는 재무 전문가. 저도 재무 전문가 출신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분들보다는 신앙의 연조가 깊지 않아서 그분들 얘기가 다 맞다고 생각하고 듣기 시작을 하다가 중간쯤에 이상하네를 발견해요. 그게 뭐였냐면 이분들이 금융회사에서 배운 걸 성경으로 포장해서 전달하시더라고요. 이게 꼭 잘못됐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저게 맞을까 하고 보기 시작하니까 상당히 안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저의 길을 시작을 합니다. 그 중에 두 꼭지를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릴 건데, 원래 교재상으로는 성경적 재정 관리, 즉 정말 돈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충실하게 보는 내용이 앞에 있을 거예요. 근데 보니까 여러분들 두 번 만날 때 이 얘기를 먼저 하면 뒤에 실용적인 내용이 맥이 끊기겠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돈에 대해서 충실히 바라보는 건 4월 30일 날 전체 비중 중에 4분의 1의 시간을 할애를 하고, 오늘은 교재 한 장 넘기시면 장기 저성장 시대 보통 사람들을 위한 돈 관리 기술 나오죠. 요거부터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첫 시간에는 부담 없이 들으세요. 성경적으로 옳으냐 그르냐는 좀 접어놓으시고 어떤 관점으로 보실 거냐면,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흔히 유통되는 금융상식이 잘못됐네, 이걸 좀 찾아보시면 됩니다. 물론 제 얘기가 다 맞다고 찬성해 주실 필요는 없어요. 어쨌든 다르다,
이걸 좀 감을 잡으시고 다르다고 느낀 영역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혹시 압니까? 제 얘기가 진실이고 여태까지 통용되는 정보가 다 거짓일지 혹시 압니까? 예. 막 기대됩니까 혹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제 재정 전문가라는 타이틀을 걸고 일을 시작하다가 이런 깨달음 때문에 방향 전환을 해요. 근데 제가 저의 또래들이 지금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중에 전쟁을 겪었던 세대 말고는 불운한 세대 중에 한 세대입니다. 사회 나오니까 IMF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굉장히 한 2년, 3년 고전을 겪지 못하고 2년, 3년을 고전을 겪으면요. 그 다음 인생 준비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한 10년 정도를 힘들게 지낸 게 저희 세대였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경제가 나아지고 우리 애들 기회라는 게 오나 보다 싶었는데 2008년에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집니다. 그래서 밑바닥에 머물러 있던 친구들은 또 주저앉아야 됐고 어느 정도 올라간 사람들도 주저앉아야 돼서 저희 세대가 사실 지금 청년들만큼은 아닙니다만 그나마 청년들이 겪었던 고통과 유사한 고통을 겪어왔고 겪고 있는 물질로부터 뭔가를 향유하지 못했던 세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말하는 물질관이 지금의 청년들과 그리고 사실 청년들이 겪는 문제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주요 원인 문제 양상들은 기성세대도 비슷합니다. 50억의 숫자가 중요하진 않아요. 수십억의 자산이 형성 이미 되어서 경제 위기에 별로 영향 안 받고 지속할 수 있는 분들 빼고 나머지는 비슷하더라. 자, 그래서 이런 얘기를 토대로 자 이제 페이지를요 39페이지로 화면을 좀 넘겨주십시오. 방송실에서 39페이지. 네, 오케이. 자, 여기서부터 시작할 건데 두 가지 영역으로 갈 겁니다. 오늘 아마 1번, 2번까지 못 갈 수도 있어요. 하여튼 1번, 2번 사이에서 할 건데 시각교정. 그동안 배웠던 것이 만몬이 있다고 하면 그 만몬이 금융 권력을 갖고 있는 금융회사를 장악을 했을까요? 내버려뒀을까요? 장악했겠죠. 그럼 그 금융회사가 전파하고 있는 정보는 만몬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봐도 되겠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잘못 입력받은 거 그걸 좀 교정을 해볼 거예요. 자, 여러 가지가 나올 겁니다. 시각교정. 보통 사람들이라는 것과 장기저성장 시대를 정말 잘 이해해야 됩니다. 금융기법을 통해서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유혹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시대가 어려울 거라는 얘기를 잘 안 해요. 그리고 내 말만 잘 들으면 부자 될 거라는 얘기를 더 많이 하죠. 그 반대 이야기를 할 겁니다. 보통 다시 장기 저성장 시대라는 건 뭐냐면 돈 벌기 힘든 시대라는 거예요.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시대에 남들보다 조금 더 내가 원래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가지려고 하면 무리한 방법을 쓸 수밖에 없어요. 맞죠? 근데 이런 장기 저성장 시대는 무리한 방법을 쓴다. 무리가 뭐예요? 위험에 빠지기 쉽고 돈 벌기 쉽지 않다는 뜻이죠. 그래서 자주 위험에 빠져요. 게다가 지금의 장기 저성장은 과거의 수백 년 전의 장기 저성장은 천천히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장기 저성장인데 지금은 위기가 자주 찾아오죠. 그래서 손실 보기는 쉽고 한번 손실 보면 만회하기가 힘든 게 장기 저성장 시대의 특징입니다. 이런 얘기를 금융회사는 잘 안 하죠. 그다음 보통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소득을 중간을 딱 나누면요. 중간 이하가 460만 원, 480만 원에서 갈라져요. 그러면 100만 원 버는 사람과 480만 원 버는 사람 형편이 다를 것 같죠? 별로 안 달라요. 왜냐하면 지출의 크기에선 달라질 수 있지만 결국 이분들의 평균 저축률이 1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11%도 모았다 없어지기 쉬운 돈이에요. 그래서 결국 형편의 차이가 별로 안 나요. 그런데 이분들은 아직 자산이 만들어진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산을 만들고 싶은 관심이 많다 보니까 금융의 정보, 사실은 금융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타당성 있게 들리십니까? 자, 이 특징을 기억하시면서 그 다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좀 괜찮게 살아보려고 소득 증대를 하시죠. 그게 대안이 되는지. 통계를 보니까요. 300에서 400 버는 사람. 그분들은 화면이 여러분들 작아서 안 보일 텐데 쭉 쓸 거 쓰고 73만 원이 남는데요. 통계상. 그러면 산술적으로는 이분들보다 100만 원을 더 버는 분들은 170이 남아야 되고 200 더 버는 분들은 270이 남아야 되죠. 그렇게 안 되더라는 걸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 지금 일단 보시는 요 300에서 400 정도 버는 소득층에 계시는 분들은요. 쓸 거 다 쓰고 통계상 73만 원이지만 사실 이건 통계고요.
현실로 다가와 보면 이런 정도의 지출을 더 씁니다. 식비 보통 80에서 100 쓰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가사용품이 통계상 10만 원이지만 실제로 마트 가서 긁은 거 뭐 가전제품, 노트북, 휴대폰 이런 할부들을 다 하면 한 가정당 20만 원 이상의 할부금이 늘 깔려 있어요. 그 다음에 아이들 통계상으로 11만 원의 사교육비를 쓰는데 실제로는 아이 한 명을 두 과목만 가르쳐도 50만 원 사교육비 씁니다. 그럼 아이가 둘이면 100만 원 쓴다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청년분들 취업하시면 나도 이제 부모님께 효도하겠다고 몇십만 원 용돈을 드리는 일이 흔히 있을 수 있고요. 또 이제 취업하면 그동안 오랫동안 자산 형성 준비를 못했으니까 제대로 해보겠다고 해서 뭐 보험 가입하고요, 연금 가입하고 국민연금 외에 민간연금 가입할 필요 없다는 걸 제가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 실비보험 10만 원 가입하고 이러면 갑자기 소득의 반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아무리 고소득층도 중간소득 이하 저소득으로 하락을 하죠.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합니까? 여기 보신 것처럼 빨간 글씨 써 있는 것처럼 350 정도 버는 사람에게 350의 지출이 더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 은혜, 뭐 사명 이런 거 볼 틈이 없어요. 더 벌러 다녀야 돼. 그래서 맞벌이를 하거나 투잡, 쓰리잡을 하시죠. 자, 그러면 그렇게 소득을 증가시키면 삶의 대안이 될까? 지금 보시는 분들보다 더 버는 분들, 이분들 똑같은 과정을 겪었습니다. 통계상 보면 이분들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173만의 잉여가 아니고요. 270만 원이 아니고 그분들보다 20만 원, 30만 원 더 남을 정도의 숫자 보이시죠? 500만 원, 600만 원 버는 사람이 남는 돈이 110만 원에 불과해요. 이 얘기는 뭔가 더 벌고 싶겠지만 더 버는 것보다 중요한 건 쓰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지출 관리에 별로 관심을 안 두게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열심히 돈 벌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가치를 만들어냈잖아요. 그게 여러분들 주머니에 있으면 여러분들 인생과 여러분들의 사명에 쓰이겠죠. 맘모는 똑똑해요. 맘몬이 직접 돈을 벌진 못해요. 여러분들의 돈을 벌기 위해서 그걸 빼나가야 맘몬이 지가 원하는 곳에 돈이 흘러가도록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지출이라고 보는 겁니다. 무조건 절약하라 뜻이 아니라 이 메커니즘을 좀 설명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많이 번다라는 것이 삶의 대안이지 않다. 버는 것보다 지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출에 관심을 못 두게 만들더라. 돈 쓸 때 보통 정신없이 써요. 그런 현상입니다. 자, 이렇게 된 이유는 뭐냐면 자본주의 때문에 그래요. 저는 자본주의 비판할 거예요. 그렇다고 저를 공산주의라고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본주의가 하나님의 나라 원리랑 일치해요? 아니잖아요. 자본주의 우상화하면 안 되거든요. 못난 것은 못났다고 지적을 해야 돼요. 저는 자본주의가 잘 나가길 바라요. 어떻게 잘 나가요? 부자도 먹고 살고 가난하지만 먹고 살 수 있고 기회가 있어도 살 수 있고 기회가 없어도 살 수 있는 게 좋은 사회 아닙니까? 그래서 자본주의의 역행을 제가 지적을 하는데 자본주의의 단맛을 보고 있는 돈 편에서 일하고 있는 돈 자체가 되어버린 이분들은 여러분들이 돈에 대해서 똑똑해지길 바랄까요? 안 바랄까요? 안 바라겠죠. 만몬이 다가와서 야, 난 만몬인데 너 내 말 들을래? 이렇게 안 하잖아요. 교묘하게 천사인 척하고 나타나서 꼬시죠. 그래서 자본주의도 자본주의라고만 가르쳐줬고요. 그 이면에 정말 중요한 반쪽을 안 가르쳐줍니다. 자본주의는 돈이 있어야 돈 번다죠. 그래서 다들 돈을 모으고 벌고 추앙하게 만들죠. 그렇게 해서 열심히 벌었는데 그 주머니, 내 주머니에 들어온 돈이 남아있나요? 없어졌나요? 다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빠져나가는 원리가 과잉생산이에요. 과잉생산이란 풍성한 사회다가 아니고 내가 번 것보다 비싼 걸 너무 많이 만들어내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소득이 작은 게 문제이기 전에 100만 원 버는 사람에게는 200만 원짜리를 가지고 싶은 마음을 심어놓고요. 1000만 원 버는 사람에게 2000만 원짜리를 가지고 싶은 마음, 5억밖에 없는 사람에게는 10억 아파트에 도전하고 싶은 마음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왜 문제가 되는가? 벌어도 부족해요. 투잡, 쓰리잡을 해도 부족해요. 내가 버는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고 생각하면 그 다음에 어떤 자괴감이 떠오르냐면 내 직업이 쓸모없나? 내가 대학까지 나오고 대대학에 박사, 석사까지인데도 자괴감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직업이 쓸모없다는 생각을 당분간 사로잡히게 되면 내가 쓸모없는 사람인가 봐, 내가 문제가 많은 사람인가 봐라, 이런 생각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과잉생산 사회는 기본적으로 병폐를 잉태할 수밖에 없는 사회인데 과잉생산 사회를 혹시 여러분들 배웠던 기억이 나세요? 학교 과정에서 배우셨나요? 제가 수업에 불충한 학생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저는 괘씸한 거예요. 제가 괘씸한 게 아니라 세상이 괘씸한 거야. 열심히 자본주의니까 열심히 돈 벌어라고 해놓고 주머니 들어온 걸 함부로 쓰게 한 거예요. 우리가 과잉생산 사회의 원리를 알았다면 그렇게 함부로 쓰진 않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과잉생산 사회를 머리에
잘 기억하는 것 중요하더라. 그래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갑니다. 돈 배우고 싶죠? 배우지 마세요. 세상에 돌아다니는 대부분의 상식을 누가 만들었다? 만몬의 지시를 받은 금융회사가 만들었다. 그게 제 설정이에요. 믿을지 말지는 여러분들의 몫이지만. 예. 그리고 신앙적인 거, 만몬적인 걸 빼고라도 금융회사는 회사이기 때문에 자기 이익에 충실한 정보를 유포하겠죠. 그래서 저는 상식 배우지 말라고 합니다. 깨자. 그 중에 하나 깨야 될 게 뭐냐면 장기적 성장 시대에 대한 상식입니다. 장기적 성장 시대는 모든 게 끝났다. 돈 벌기 힘들다. 미래가 없다. 그래서 다 우성치죠. 아니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장기적 성장 시대에 맞게 살아가면 됩니다. 성장이 고속으로 성장할 때만 살 수 있다면 고속 성장이 있기 이전 50년, 100년 그 이전의 과거의 사람들은 못 살았겠네요. 성장이 더뎌도 살아요. 그 살아가는 방법을 찾으면 돼요. 근데 성장을 우상화해요. 성장을 위해서는 인간성도 훼손시키는 게 지금 자본주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성장에 대한 해석을 좀 바꿀게요. 근데 제가 오늘 성경 언어를 자꾸 섞으려고 하는데 그냥 세상적인 기준에 충실하게 들으셔도 돼요. 오늘은. 예. 고성장이 끝나고 저성장이 됐는데 아무도 저성장을 겪어보지 않았어요. 우리 앞에 부모님 세대는 고생은 해봤지만 해도 아무것도 안 되는 그런 저성장을 겪어본 적은 없어요. 하면 뭐든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저희 세대의 20대 후반을 말씀을 드렸지만 뭘 해도 잘 안 되는 시대를 저희들이 겪었고 청년 시대에 지금 여러분들이 겪는 저성장 시대가 바로 그거예요. 뭘 해도 잘 안 돼. 그러면 단적으로 말하면 지금 뭘 하면 안 돼요. 자꾸 뭘 하래. 여기서 모순이 발생합니다. 예. 얘기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가 아니라 꼭 해야 될 것 찾아서 그것만 하자는 얘기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자본주의가 실패했죠. 자본주의가 환경의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있고요. 배고픔의 문제, 부익부 빈익빈의 문제를 해결을 못하는 상태로 악화됐어요. 과거에는 많은 사람, 재산이 없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조금 배운 사람 어쨌든 땀 흘려 노력하면 형편을 좋게 만들 수가 있었어요. 그게 자본주의가 대안이 됐던 겁니다. 거기에 자본주의가 씨앗을 뿌리고 정착하는 데 기여를 많이 했던 사람들이 프로테스탄티스트 맞나? 맞아요? 자, 기독교인들이 그거를 많이 했어요. 직업 소명설. 근데 지금은 자본주의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살아주면 안 됩니다. 예, 자본주의가 대안을 잃었어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본주의가 성공하냐 실패하냐 상관없이 우리는 인생을 끌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 주머니 경제의 중요성이 커진 겁니다. 이런 시대에서는요. 이런 불안한 시대에서는 투자를 중지해야 돼요. 왠지 아세요? 과거 고성장 시절에는 자본주의 방식으로 살아주면 삶의 대안이 됐어요. 가난과 질병과 이런 게 다 해결이 됐어요. 근데 지금은 자본주의 방식으로 사라지면 성공하는 자는 성공하고 실패하는 자는 계속 양산되고 또 자본주의 경제가 화랑일 때는 나도 형편이 좋아지지만 자주 위기가 찾아오기 때문에 가정형편도 자주 위기에 빠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영향으로서 좀 멀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자산을 갖고 있는 수십억 자산가가 아니라면 이런 때는 오히려 이 프레젠터가 안 먹고 있습니다. 이런 때는 오히려 2번 더 눌러주세요. 이런 때는 오히려 투자의 비중을 줄여야 됩니다. 이런 얘기 처음 들으시죠? 지난 2, 3년 동안 투자의 비중을 증가시켜라라고 들으셨죠? 특히 크리스찬 재정 전문가라는 사람 모 증권업계 대표란 분이 나와서 투자를 옹호하시는 발언을 하셨거든요. 저는 세상적으로 투자가 보통 사람들에게 대안이 아니라는 주장으로 할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성경적으로 투자가 옳지 않다는 말을 할 거예요. 그걸 믿을지 따를지는 여러분들 몫입니다. 자, 그다음 그래서 이런 시대에는요. 많이 벌고 많이 모으고 싶겠지만 그게 곤란한 시대이기 때문에 소득 관리, 지출 관리가 더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조금 벌던 많이 벌던 소득 빼기 지출은 남는 돈이라고 하죠. 이걸 하고 있느냐가 세상적인 수준에서의 자산 관리에서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대부분 어떻게 돼요? 번 거 다 쓰고 번 거 이상을 쓰거나 벌고 남은 게 있으면 그거를 내가 쥐고 있기보다는 어딘가 이렇게 불안한 금융상품에 보낸다든가 이렇게 해서 벌어도 남는 게 없는 상태에 자꾸 자기를 노출시키는 상태로 살아갑니다. 그럼 점점 불안해지는 거예요. 자, 이게 정답이다 옳다 그 얘기가 아니라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존해야 되잖아요. 생존조차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에 생존이 기본이에요. 그래서 지침 크게 살지 말고 작게 살자. 크게 산다는 얘기는 뭐예요? 집 크게, 빚이 커지죠. 차 크게, 차도 할부가 커지고 유지비가 커지고 이러면 벌어도 계속 저소득 상태로 점점 빠지기 때문에 작게 사는 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제활동을 시작하면 제일 먼저 큰 집, 큰 차 욕심이 생겨요. 결혼해도 아내를 위하여 내 남편을 위해서 기왕이면 괜찮은 걸 차려서 만들고 싶고 괜찮은 주거 환경을 주고 싶은데 그게 어울리지 않는 거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외부 경제의 영향을 덜 받는 상태로 가야 되고 투자의 비중을 줄이는 게 맞으며 굳이 성경적으로 옳은 것을 따지자면 투자 옳지 않다. 여기까지 제가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고성장 시대처럼 살려고 하면 갈등이 커집니다. 고성장 시대처럼 살려고 하면 안 돼요. 되게 안타깝고 속상한 이야기지만 저성장 시대에는 힘들어요. 욕구 충족 잘 안 돼요. 그러면 욕구를 줄일 수밖에 없어요. 잊어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욕구를 충족하는 새로운 방식들을 찾아내야 된다는 거고 새로운 욕구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투자에 대한 얘기를 계속 이어가 볼게요.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금융인들의 첫 번째 목소리는 은행 이자가 별로 안 나온다. 물가 상승률도 못 따라간다. 그건 통계상 거짓말입니다. 보시면 빨간색이 예금 금리입니다. 초록색이 물가 등락률입니다. 빨간색이 주로 위에 있죠. 보이세요? 그 얘기는 뭐예요? 경제 배우신 분 아시는데 금리란 물가 성장률 더하기 경제 기대치예요. 그래서 산술적으로도 물가 상승률보다 예금 금리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간혹 물가 상승률이 높은 때도 간혹은 있어요. 초록색이 앞지르는 경우 가끔 있죠. 따라서 은행 이자가 물가 상승률도 못 따라간다는 얘기는 늘 진리는 아니에요. 자, 그러면 투자를 왜 하는가? 물가 상승률 때문이 아니라 그건 은행 험잡기. 은행에다 우리가 돈을 갖다 놓으면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벌어들여야 되는 금융에서는 수익 기회가 없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바로 잡았고요. 저금리에 대한 해석을 새롭게 해볼게요. 저금리라서 적금하면 안 된다? 저금리라는 얘기는 앞에서 보신 것처럼 성장률이 더딥니다. 성장률이 더딘 상황에서는 투자를 해도 투자 수익이 저조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근데 지금의 투자 환경은 어때요? 저성장일 뿐만 아니라 되게 불안해요. 팬데믹이 생길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인플레이션의 시대를 누가 알았겠습니까? 예. 워낙 위험한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시대에는 위험에 같이 빠져야 돼요. 외부 경제 영향을 덜 받아야 돼요. 위험할수록 안정감을 추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경제 상황에서도 원금과 약간의 이자를 지켜주는 유일한 상품이 뭐죠? 예금과 적금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투자를 안 하실 분도 예금 적금 하셔야 되는 거고 투자를 하실 분들도 투자를 한다는 건 불안할 때 투자한다는 얘기 뭐냐면 투자는 불안한 거예요. 늘 돈 버는 게 아니에요. 인생을 완전히 망칠 수도 있어요. 불안하다고 투자에 덤비는 것은 불안할 때 불안한 걸 하신 거예요. 그래서 투자를 저는 뭐 계속 경계론을 말합니다만 하실 분들도 일단 안정권에 들어가는 거 먼저 하셔야 되죠. 따라서 전략이 바뀌어야 된다. 고속 고수익 no. 지속적인 보통 수익이 어울린다. 얼마까지? 여러분들이 월급이 450만 원, 480만 원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정도까지는 이 얘기로 가셔야 돼요. 월급이 1,000만 원 되는 것도 사실 비슷해요. 풀스윙이란 개념이죠. 풀스윙. 과잉생산 사회에서는 1,000만 원 버는 사람에게 2,000만 원짜리 욕심을 불러 넣어주기 때문에 연봉이 1억 정도 되면 부자 될 것 같잖아요. 안 그런 게 1,000만 원이면 2,000만 원 정도 지출을 해요. 그걸 풀스윙이라고 제가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편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수익률 게임을 왜 우리가 유혹에 빠지냐면 수익률, 이자율은 뭐예요? 내가 노력하지 않고 버는 거기 때문에 되게 매력적인 거예요. 그래서 금융회사 사람도 수익률 부가적인 혜택으로 꼬십니다.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원금이 커야 수익률에 따른 수익금이 커지죠. 원금이 중요한 거예요. 원금이. 그래서 투자를 하실 분이든 투자를 안 할 분이든 기본적으로 수익률 게임이 아니라 원금 게임에 충실해야 됩니다. 그건 무슨 얘기인가? 올해를 시작할 때 내 은행 잔고가 100만 원이었다. 근데 올해가 끝날 때 150만 원으로 끝났다. 그럼 원금 게임에서 승리하신 거예요. 그렇게 할 방법에 더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저는 투자 반대론자인데요. 성경적인 해석은 다음에 4월 30일 날 또 하기로 하고 세상적으로도 투자가 삶의 대안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투자를 재밌어서 하는 분도 물론 계세요. 삶의 대안으로 하는 분들이 다수이거든요. 죄송한데 대안이 안 된다는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투자에 성공하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자산은 사면 언젠가 올라가요. 예. 그때까지 기다린다는 얘기는 시간은 무조건 주어져요. 하나님 주셨으니까. 근데 사실적으로는 여유자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버틸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대부분 여유자금 가지고 투자를 해요. 혹은 꼭 써야 될 보증금, 교육비 이런 거 갖고 투자를 하니까 그나마 여유가 없어지고 불안한 상태로 형편이 갑자기 바뀌는 거죠. 그래서 투자에 성공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다음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는 1,000만 원 갖고 200% 수익 뽑아봤자 2,000만 원이잖아요. 인생 안 바뀌어요. 2,000만 원 가지고. 그죠? 1억 가지고 200% 수익 내서 2억이 돼도 인생 안 바뀌어요. 집의 평수만 바뀔 뿐이에요. 그죠? 예.
그 정도의 큰 원금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없어요. 인생 바뀌잖아요. 근데 인생이 바뀐 경우 있어요. 나에게 유리한 유일한 목돈이 1,000만 원인데 투자했다 다 까먹었어. 그럼 인생을 앞으로 내보내질 못해요. 그 다음 단계를 올려보내질 못해. 그렇게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제가 특히 투자를 안 하는 이유, 일론 머스크 추앙하지 마세요. 그자가 죄송합니다. 그분이 교회니까 좀 언어 순화해야 되죠. 그자라고 합시다 그냥. 네, 감사합니다. 동의해 주셔서. 그자가 예를 들어 1,000만 원의 코인을 1억을 주고 매각했어. 다 부러워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사람 1,000만 원밖에 안 되는 그 코인을 여러 사람이 돈을 모아서 1억을 준 거예요. 저 사람들 피해자 아니에요? 주식도 똑같지 않습니까? 저에게 1억을, 제가 1,000만 원짜리를 1억 주고 팔 때 그걸 1억에 사는 여러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1억의 수익을 남긴 거예요. 지게석을 옮기지 말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하나님께서 땅을 딱 갈라주셨는데 네가 노력하지 않은 땅을 갖고 왔다는 얘기는 저 사람의 노력분을 갖고 온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다고요. 주식은 그거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자, 투자 수익률 착각.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이 주는 맛이 있기 때문에 유혹에 넘어가는 분들에게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1,000만 원 가지고 투자에 뛰어들기도 쉽지 않아요. 우리가 별로 돈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다고 치고 그 주식 투자에서 20% 수익 내는 거 쉽지 않아요. 있다고 치고. 그래서 200만 원 벌었어요. 기분 좋겠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뭐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제가 무조건 다 맞다고 받아들여 주진 않으실 거잖아요. 근데 오히려 투자를 선호하는 분들도 이런 경계론자 이야기를 들어두는 게 좋은 예방약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들어주십시오. 200만 원 별거 아닙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태블릿 PC, 뭐 여행 한번 이렇게 한두 차례 소비를 해도 그냥 없어지는 돈이죠. 인생 안 바뀌었어요. 큰 원금으로 도전했어요. 1억 가지고 투자하기 힘들어요. 했다고 칠게요. 20% 수익 내기 힘들어요. 했다고 칠게요. 2,000만 원 기분 좋겠죠. 그 2,000만 원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앞서 나온 전원 지출들을 여러 가지 한다든가 혹시 2,000만 원이면 차 바꾸기 딱 좋아요. 차를 바꿔버리면 없어집니다. 그래서 투자란 수익 내기도 힘들지만 수익이 나봤자 푼돈이고 손해보긴 쉬우며 손해보면 목돈이 사라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투자에 들어가는 돈을 만약에 만들었는데 2, 3년이 걸렸다. 투자에 손해보면 2, 3년이 사라진 겁니다. 투자의 시대는 없었어요. 이런 얘기도 처음 들으시죠. 투자가 국민들에게 보편적인 재무적 대안이 되는 때는 없어요. 선진국이면 몰라. 선진국은 주로 성장하니까. 근데 그 선진국은요. 선진국 주가는 대한민국처럼 뭐 수십 프로 수익 내는 일 없어요. 그냥 꾸준히 뭐 5% 내외. 그 정도는 그러니까 미국에서의 주식은 우리나라에서 적금이랑 비슷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 건 있을 수 있지만 투자가 대안적으로 없다. 그럼 투자가 대안이라고 말한 건 왜 나왔을까? 이게 지금 펀드 구조의 그림이에요. 주식도 비슷한데 금융회사는 수수료를 먹어요. 언제 먹냐면 투자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무조건 수수료를 챙겨요. 즉 경제가 불안하든 뭐 화랑이든 불황이든 앞에서 보신 것처럼 외부 경제의 불안을 덜 영향을 받는 거예요. 금융회사는. 투자 수수료를 받으니까. 근데 투자에 참여한 국민들은 어떻게 돼요? 투자가 성공해야 이득을 먹고 실패하면 손해를 다 받아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IMF를 지나가면서 금융회사는 똑똑해졌어. 야, 앞으로 경제 위기가 자주 찾아오는데 우리한테는 얘기 안 했어요. 그래서 금융회사가 자기 이익과 안전을 위해서 위험은 국민들에게 이전시키고요. 안정적인 수수료 수익은 자기들이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바꾸기 위해서 아까 그 얘기한 거예요. 은행에 저축하면 이자 별로 안 나옵니다. 물가상승률을 따라잡으셔야죠. 그 무슨 일인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해서 투자의 시대란 말이 만들어졌어요. 위험은 국민들에게 이전하고 자기들은 안정적으로 수수료를 받는 구조로 바뀐다. 제 이야기가 저의 뇌피셜이라고 보실까 봐 증거를 대겠습니다. 이건 이제 청년신문뿐만 아니라 다 나온 건데 영혼까지 끌어다가 동학개미운동이라는 이름 속에서 수많은 국민이 주식투자에 참여했더니 여기도 계신가 모르겠는데 주식투자 했던 분들이 돈을 벌었을까요? 금융회사가 돈을 벌었을까요? 금융회사가 확정적으로 돈을 법니다. 100%, 400%. 자, 그러면 직접 투자 말고 그러면 간접 투자는 어떤가? 정리식 펀드, 저 글자가 작으니까 이렇게 설명할게요. 이쪽 왼쪽에 있는 요것이 펀드를 3년, 5년 했을 때, 그리고 오른쪽에 노란색이 펀드 하던 그 시기에 해당하는 금리로 적금했을 때를 비교한 겁니다. 빨간색 표시된 게 그 당시 적금 금리만큼도 안 나온 것들을 표시한 겁니다. 한 반 정도가 적금만도 못하죠. 이 얘기는 뭔가 정리식 펀드 한다고 항상 적금보다 유리한 건 아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원장님 저는 펀드를 잘 모르겠어요. 하고는 싶은데 그분들에게 드리는 말씀 적금도 펀드 못지않다. 괜찮다. 그렇게 지내도 된다.
예. 물론 수익률이 높은 펀드가 있어요. 그걸 기가 막히게 고르는 사람도 있긴 해요. 소수. 펀드는 뒤돌아보니까 고수익인 줄 아는 거지 내가 시작할 때 이 펀드가 고수익일지는 알 수가 없어요. 예. 자, 주거 문제. 우리 시각 교정하는 시간이죠. 주거 문제. 자, 5년 전에 3억 주고 산 집이, 그러니까 청년분들이 또 이제 기성세대도 마찬가지예요. 이 집값 상승에 속아 넘어가서 피해보지 말자는 얘기거든요. 3억 주고 산 집이 10억 올라가면 너무 좋겠죠. 인생 바뀔 것 같죠? 안 바뀌어요. 가격 표만 바로 바꿔 낀 거예요. 집이 두 채 된 게 아니에요. 내 연봉이 2배 올라간 거 아니에요. 공부 못하는 자식이 갑자기 성적이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바뀌어요. 그냥 내 집 가격표만 바뀐 거예요. 실제로 3억이 10억이 되어서 차액 7억이 내 주머니 현금으로 들어와야 내가 돈을 번 거예요. 그걸 이익 실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7억이 들어왔다고 칠게요. 집을 팔아서. 그럼 난 어디 가서 살아요? 결국 저 돈은 어딘가 또 집 사는 데 들어가겠죠. 내 집이 10억 올라갈 때 남의 집은 안 올라가겠냐고요. 물론 이런 경우 있어요. 딱 올라갔을 때 빨리 재빨리 팔고 저 섬나라 가는 거야. 섬마을. 그럼 7억의 이익 실현이 되긴 하죠. 이렇게는 못 하잖아요, 솔직히. 그런 분도 있긴 하지만. 더 문제는 내가 10억, 나도 빚내서 샀는데 10억에 누가 사요? 살 사람이 있을까요? 100채를 내놓으면 그중에 한두 채는 10억에 팔리면 그러면 부동산 정보에는 10억짜리로 들어가요. 안 팔린 99채가 있는데. 파는 것 자체도 힘들다고요. 이미 다들 빚내서 집 샀는데. 그래서 여러분 나는 평생 집 못 살 거라는 명제에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평생 아직도 수십 년 남았어요. 그리고 어느 틈에 집을 결혼하자마자 혹은 청년의 시대에 집 사는 인식이 보편적으로 퍼져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집은 보통요 10년, 15년 걸려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그 정도에 마련하는 게 적당해요. 집 마련하는 기준을 말씀을 드릴게요. 부동산 시장을 기준으로 집 사지 마세요. 그러면 누구한테 속아 넘어가는가? 집을 샀다 팔았다 할 수 있는 다주택자, 부동산 투기꾼, 부동산 개발업자, 그들 틈에서 대출을 통해서 돈 장사하는 금융회사. 이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집을 샀다 팔았다 하고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주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자꾸 부동산 지금 아니면 못 산다고 유혹을 하죠. 앞으로 수십 년 남았어요. 집 살 기회 많아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을 기준으로 구매 의사결정을 하지 마시고 내 형편 기준으로. 왜냐하면 집은 잘못 사면 평생이 집에 묶여버립니다. 대출금 20, 30년 갚아보세요. 아무것도 못해요. 만mon의 노예, 은행에 빚 갚는 노예로 평생 살다 끝나요. 고액연봉자일수록 이런 현상이 심해요. 그래서 내 형편을 기준으로 처음엔 둘이 살면 되니까 처음부터 30평 갈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세든 월세든 내 집 마련이든 처음엔 작게 시작하자고요. 아까 나왔죠. 저성장 시대 작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면 그때 조금 더. 그 아이가 초등학생이 되면 책상도 하나 더 넣게 되고 책도 많아지니까 그때 조금 더. 근데 아이가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면 등치가 성인 등치 되니까 그때 3인 가구가 살 수 위해서 있기 위해서 24평. 혹시 뭐 자산 형성을 잘 하셨다면 그때 30평. 이 정도 가는 게 맞다. 집에 대해서는 부동산 투기가요. 주택을 여러 개 가지고 샀다 팔았다 하는 그것만 투기가 아니고 부동산을 통해서 돈을 번 건 투기입니다. 부동산 시세 차익은 여러분 불로소득입니다. 이 얘기 듣기 굉장히 싫어하실 거예요. 저는 인기 있기를 원하지 않고요. 바른 얘기를 하기 원합니다. 불로소득은 죄예요, 아니에요? 죄예요. 남의 일한 결과를 내가 갖고 오는 거예요. 불로소득은 죄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때 그 건물주가 도로를 깔았습니까? 기반시설을 닦았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요. 물론 그분은 그 건물을 세우는 데까지는 그분의 노력이 그거 인정합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정말 열심히 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 이후로 올라간 가격은 그분이 올린 거 아니에요. 주변 주민들이 국민들의 세금으로 도로 깔고 기반시설 만들어주고 또 우리가 그 건물에 자주 찾아가서 커피 사주고 이용해 주니까 그 건물 가격이 올라간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그 건물주의 것이에요? 공동의 것이에요? 공동의 것이 돼야 돼요. 이 얘기가 자칫 잘못 들으면 마치 제가 공산주의인 것처럼 해석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선악과를 왜 따먹지 말라 그랬게요? 선악을 분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손대지 말라고 한 건데 그걸 침범한 거예요, 우리가. 땅은 하나님 거예요. 사고 팔지 말라고 레위기에 써 있어요. 내 것도 아니고 주님의 것인데 이걸 사고 팔아서 내 거로 착복하고 대를 이어 땅을 소유하게 만들고 거기서 발생하는 남의 이익을 내 걸로 가지고 하면 그 선악과 따먹은 거랑 동종의 범죄 아니에요?
그 이해되시나요? 땅은 하나님 거라고 써 있잖아요. 그걸 왜 종인 우리가 그걸 샀다 팔았다 이득을 취하냐고요. 오해 없으시기를. 그러니까 이게 기존에 들었던 얘기랑 상반되게 느끼시는 분들은 제 얘기를 싹 다 부정하고 싶을 거예요. 예. 잘 생각하세요. 제 얘기 틀린지 맞는지. 그리고 여기 잠언 24장 27절에 보면 잘 읽어보세요. 결혼하자마자 집사라고 돼 있습니까? 충분히 밖에서 사업을 잘하고 그런 다음에 나중에 집사라고 돼 있습니까? 신기하게도 집은 나중에 사라고 써 있어요. 이런 거. 근데 이게 왜 교회 사회에 잘 안 퍼지는지 보니까 상당 부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돈을 쫓는 마음이 내재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잘 안 하거나 해도 듣기 싫거나 이런 것 아닐까 싶습니다. 주택 가격 말씀드렸고요. 청약통장을 모두 가입하라고 은행원이 권유합니다. 청년 여러분도 청약통장 그다지 쓸모없어요. 물론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나은 정도이지 소득활동한다고 무조건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 가지 이유에서 청약통장을 가입을 하시는데 주택 청약 목적, 지금은 집 살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10억 이상 있다면 사세요. 괜찮아요. 비싼 걸 살 수 있는 정도의 자산이면. 근데 그 외의 분들은 집 살 때가 아니기 때문에 청약통장 쓸모가 별로 없어요. 소득공제라는 거 뭐냐면 청약통장 갖고 있으면 세금을 일부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근데 그거는 내가 청약통장이 없더라도 월세를 살고 있는 분들은 월세 때문에 세금 혜택 보는 게 청약통장만큼이나 세금 혜택을 보기 때문에 굳이 세금 혜택 용도로 가입할 필요가 없어요. 또 프리랜서나 자영사업자는 청약통장으로 인한 세금 혜택이 없어요. 그다음 세 번째 높은 이자. 이건 말장난. 은행 상품 중에서는 1.8% 주면 높은 이자이지만 새마을금고, 신협, 상호저축은행 이런 데 가면 저거보다 높은 금리의 것이 항상 있어요. 저축수단은 뭐냐면 은행 상품 대부분 2년, 3년에 만기가 끝나거든요. 그런데 청약통장은 만기가 없어요. 그다음에 오랫동안 저축할 수 있어서 저축수단으로 쓰라는데 이것도 말장난. 속임수. 영업성 멘트. 오랫동안 저축을 하면 거기에 이자가 많이 쌓이겠죠. 그럼 그렇게 쌓인 이자를 받을 수 있게 해야 되겠죠. 그걸 복리라고 하는데 청약통장 복리가 아니라서 오래 저축할수록 이자가 무용지물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저축 목적으로 하는 거 아닌데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어머님, 아버님이 여러분 어릴 때부터 할머니, 할아버지가 주시는 용돈 이렇게 꼬박꼬박 모아서 청약통장에 쌓아놓은 경우 있으실 거예요. 그건 사실은 이렇게 효과적이지 않은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청약통장은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무용지물입니다. 예를 들면 임대주택 들어가려고 하더라도 몇 천만 원 있어야 청약통장을 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보증금 내야 되니까. 분양아파트를 들어가려고 하더라도 대출을 끌어오더라도 내 자금이 3억에서 5억 정도 있어야 분양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자금이 형성되기 전에 청약통장만 많이 모이면 돈이 묶이는 거예요. 돈이 묶이는 걸 조심해야 돼요. 보험도 들어가기만 하고 나오지 않죠. 청약통장도 들어갔다가 잘 안 나와요. 벌어도 내가 분명히 벌어 저축을 했는데 나는 못 번 것처럼 돈이 없는 것처럼 살게 되는 게 제가 표현한 돈이 묶인다 이거예요. 자산이 충분히 형성되기 전까지 돈이 묶이면 불리해집니다. 그래서 계속 돈만 쫓아다니게 돼요. 더 벌게 되고 아등바등 아슬아슬 이렇게 살게 돼요. 돈이 묶이면 안 돼요. 청년 여러분들은 그래서 소득활동을 시작하시더라도 너무 빨리 금융상품 가입하시면 돈에 대한 주체성과 나의 통제력을 훈련할 기회가 없어져요. 200을 벌어서 금융상품에 100이 들어가면 나는 100만 원 갖고만 살아야 돼. 그것도 나쁘진 않아요. 100만 원 갖고 사는 거 나쁘지 않았는데 100만 원이 묶여서 아무 쓸모에도 없는 상태로 있는 동결된 그게 우리에게 악영향을 준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데 적금을 어때요? 원하면 원하는데 깰 수 있어요. 너무 자유롭게 깨니까 모아서 써버리는 부작용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청년 시대에는 금융상품, 연금, 보험 이런 거 서둘러 가입하지 마시고 많이 벌던 조금 벌던 내가 번 거 가지고 어떻게든 살아내고 있는가. 많이 벌어도 살고 조금 벌어도 살 수 있다면 바울처럼 사는 거잖아요. 풍부해도 궁핍해도 처할 줄 안다. 그걸 뭐라 그러냐면 돈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자기 효능감이라고 합니다. 돈에 대한 자기 효능감. 그래서 이걸 먼저 터득을 해야 만몬에게, 돈에게 밀리지 않고 내 힘으로 인생을 끌고 나가는 준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효능감 중요하다. 청약통장 통해서 그런 설명을 좀 드려봤고요. 만약에 청약통장을 꼭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하신다고 하면 34세 미만의 청년에게는 금리도 좀 더 주고 세금 혜택도 조금 더 주는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이왕이면 할 거라면 그거 하시되 앞에 페이지를 더 설명해야 되는구나. 만약에 여러분들이 소득이 넉넉해서
다시 얘기 순서를 바꿔서 소득이 넉넉하지 않아서 청약통장을 하고 나면 비상금을 못 모을 정도다. 그럼 청약통장 하지 마시고 비상금 먼저 모아야 돼요. 그리고 20만 원이 최대 저축 여력이다. 그럼 그걸 다 청약통장에 넣어버리면 묶여요. 그래서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은 적금, 10만 원 청약통장. 혹은 뭐 청약통장은 개설만 하고 납부 안 하고 20만 원 다 적금하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내가 20만 원 정도 저축할 여력이 된다? 그러면 가면 은행 직원은 50만 원 하라고 권유하기도 해요. 그래야 그 분양 우선순위를 1순위 받는다고. 근데 그건 너무 부동산 준비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20만 원 할 수 있다면 10만 원, 10만 원 쪼개거나 20만 원 가지고 충분히 비상금과 다목적 목돈 만들고 그 다음에 청약통장 이런 순서로 하시는 거 권고를 드립니다. 자, 그래서 분양 공부도 물론 하세요. 여러분들 소득을 제가 다 모르니까 분양과 그 담보대출을 감당할 수 있는 정도라면 분양 공부도 하시는데 임대 공부도 같이 좀 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은 분양받으면 불리한 시대입니다. 아까 보여드렸죠. 480만 원 이하는 비슷해 형편. 이분들은 잘못하면 평생 아파트 담보대출 갚느라고 꼼짝없이 맞벌이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 위기에 빠지세요. 그래서 임대 공부도 같이 하셔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건 다 설명할 건 아니고 눈도장만 찍을게요. 임대 공부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주택공사 화면이 작아서 제가 다 안 보이는데 마이홈 여기 들어가서 시간 날 때마다 한두 개씩 공부하세요. 그 다음에 또 뭐 결혼하시거나 또 이제 직장이 멀리 잡혀서 주거 독립해야 되는 청년분들이 계시면 보증금이 집에 부모님이 준비하셨으면 모르겠는데 항상 보증금이 문제잖아요. 그래서 신용에 큰 문제 없고 소득이 확인될 수 있다면 보증금 대출 제도가 일반 은행에서도 합니다만 그보다 조금 더 좋은 조건으로 주택 도시 기금 여기에 눈도장 찍으시면 돼요. 여기 들어가시면 여러 가지 보증금 대출 제도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거 이제 임대주택에 대한 소득 조건 설명드릴 건데 요거는 넘어가고 그냥 오늘 진도를 충분히 뽑아야 다음 주에도 성경 이야기를 제가 풍성하게 해드릴 수 있거든요. 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마이홈이라는 사이트 들어가면 임대 주택들 정보가 쭉 나오는데 여러분들도 글씨 작아서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제가 구분해 드릴게요. 세부 정보는 각자 공부하시고 공공임대라는 게 있어요. 이게 사실은 지금 현재 주거 대안이라고 저는 봅니다. 뭐냐면 젊어서는 형편이 그 자산이 많지 않으니까 일단 월세로 사시다가 열심히 저축해서 5년 차나 10년 차에 내 걸로 사요. 그걸 분양이라고 하죠. 그래서 내가 살던 임대 아파트를 그대로 분양받을 수 있는 그게 공공임대라고 합니다. 혹은 분양 전환 임대라고 해요.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국민임대는 내 걸로 분양 전환하지 못하지만 보증금 많이 안 올라가고 또 나가라 소리 안 듣고 그냥 쭉 30년 정도 살 수 있는 게 국민임대. 그리고 그 밑에 영구임대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자산 형성을 많이 못해서 노인 될 때 아이들 독립자금 떼어주고 나니까 뭐 몇천만 원밖에 없다. 그럼 그런 분들 지금 기준으로 한 1, 2천 또 비싼 지역은 뭐 4, 5천 정도 보증금 넣고 죽을 때까지 살 수 있는 영구임대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삶의 대안은 사실 있어요, 여러분. 꼭 5억 이상 가는 아파트를 가져야만 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런 제도들이 있고 그다음에 장기 전세라는 것도 있고 뭐 전세 임대 이런 것들도 쭉 있습니다. 전세 임대는 여러분들이 주거 독립을 해야 되는데 아직 자산이 없을 때 제일 먼저 검토해야 될 제도가 전세 임대예요. 전세 임대. 이건 왜냐하면 보증금이 항상 문제인데 보증금의 5%만 내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주택공사가 지원을 해줍니다. 그 지원금에 대해서 한 1, 2% 정도의 이자를 내면 돼요. 이게 사실 온통 내가 빚까지 끌어다가 월세 살면서 월세 따로 내는 것보다 훨씬 절약이 됩니다. 그래서 전세 임대라는 게 있고 전세 임대는 기성세대와 신혼부부가 경쟁하면 신혼부부가 불리하겠죠. 또 기성세대와 청년들이 경쟁하면 청년들이 불리하겠죠. 그래서 청년용 전세임대 또 그 신혼부부용 전세임대라는 게 따로 있어요. 자, 이거 이제 제목만 노트장 찍으시고 필요한 분들은 시간 날 때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결혼하시려고 하는데 결혼할 대상자는 있는데 주거 대책이 가장 문제잖아요. 그래서 물려받을 재산이 있으면요 쉽게 해결됩니다만 그렇지 않다고 했을 때 할 수 있는 방법. 자, 시간. 제가 이 이야기를 3시 10분에 끝나면 적당한가요? 괜찮아요. 조금 더 써도 돼요. 그래서 제가 10분, 15분 정도까지 한번 진도를 쭉 빼볼게요. 문제 있어요? 혹시? 괜찮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좋아서까지. 네, 들을만 해요?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예. 자, 그럼 제가 조금 더 자신감 있게 진도 나갈게요. 처음에 사실 눈치 봤어요. 자, 신혼부부 전세임대 눈도장은 2개를 더 찍어야 돼요. 1, 2. 1은 1억 3,500까지, 2는 2억 4천,
네, 2억 4천까지. 소득이 얼마냐에 따라 좀 더 받을 수 있고 덜 받을 수 있는 1, 2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보여주시는 거는 주택도시금이라는 곳에 가면 보증금 대출이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죠. 거기에 나와 있는 정보를 주룩주룩 했는데 역시 눈도장만 쿡쿡 찍고 넘어갑니다. 주거안정 월세 대출. 임대료도 도저히 형편이 어려서 임대료 못 낼 형편이다. 근데 소득은 있고 아직 신용불량은 아니다. 그러면 요걸 신청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빨간색으로 써 있죠. 한 번밖에 신청 못 해. 그래서 아무 때나 쓰면 안 돼요. 진짜 이거 말고는 방법이 없을 때. 그리고 신용카드가 막히면 연체가 되면 대출 안 나와요. 그런 위기 전에. 자, 그다음 이제 보증금 대출하는 거 말씀드릴게요. 어디에 눈도장 찍으실 거냐면 아직 요게 남았구나. 월세 대출은 또 기성세대랑 청년이랑 경쟁하면 불리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청년 전용 월세 대출이 또 따로 있어요. 그다음 이제 보증금 대출에 어디에 눈도장 찍으실 거냐면 버팀목이라는 글자 있나 한번 찾아보세요. 버팀목. 찾았어요? 버팀목 보증금 대출. 이게 전세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전세 보증금도 대출해주고 월세 보증금도 대출해주는 제도예요. 예. 이게 안 되면 요거랑 비슷한 조건의 은행 상품들이 있긴 해요. 근데 이게 워낙은 빼자. 아무튼 유리해요. 그래서 버팀목 이것도 역시 기성세대와 신혼부부, 기성세대와 청년이 경쟁하면 불리하니까 청년 전용,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 요거는 신혼부부니까 아무래도 욕구가 크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해줍니다. 한도 금액이 좀 더 나오고 청년 전용 버팀목이 또 따로 있습니다. 이건 이제 청년들이 원룸, 투룸 정도 얻을 수 있는 만큼의 금액만 조금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5천만 원까지라고 써 있죠. 이런 게 있고, 자 이런 정보는 다 나오는데 의사결정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대출이 안 되면 모르겠는데 되면 조금 받을 것 같아요. 크게 받을 것 같아요. 보통 크게 받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점을 하나 찍었죠. 크게 살지 말고 작게 살아야 돼요. 집도 작게 차도 작게 키울 수 있는 게 있다면 예금 적금은 키우세요. 그렇게 가는 게 유리한 겁니다. 그럼 보증금 얼마의 보증금이 나에게 적당한가를 따져볼 때 이거를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대로는 못해요. 그냥 의사결정의 하나의 그 기준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내가 입주하려고 하는 그 지역이 보증금이 강세 지역이다. 많이 올라간다. 그러면 1억에 들어가면 2년 있다가 보증금이 2, 3천 올라가겠죠. 그죠? 그러면 1억 나누기 100 그러면 100만 원. 이게 무슨 얘기냐면 1억 정도 보증금의 인상분을 감당하려면 주거자금으로만 오로지 월 100만 원씩 저축을 해서 2년 동안 2,400을 모으겠죠. 그래야 빚 없이 보증금 인상시켜줄 수 있다. 근데 이렇게 살기 힘들어요, 여러분. 그러나 기준선을 가져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보증금이 약세 지역이다. 그러면 1억에 100만 원이 아니라 1억에 50만 원 정도. 이것도 사실 쉽진 않아요. 그래서 뒤집어 보면 내가 오로지 주거자금으로만 100만 원씩 저축할 수 있다면 나는 1억까지의 보증금을 감당할 수 있네. 이렇게 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2억, 3억 보증금 가기에는 좀 검토를 많이 하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무리하는 일을 좀 방어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런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지 철저하게 딱 이렇게만 가세요. 그건 꿈 같은 얘기예요. 자, 기준선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노후 얘기해 드릴게요. 노후가 여러분들한테 왜 중요한가? 지금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노후에 10억이 필요하대. 더 살기 싫죠? 이거 완전히 만몬의 이데올로기입니다. 만몬은 삶의 애착을 버리기를 꼬십니다. 유혹합니다. 삶의 애착을 버리면 막 살죠. 그 지가 바라는 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를 뭐랄까요? 망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보험회사 혹은 보험설계사분들이 노후 공포를 조장하면서 노후 준비 많이 해야 된다고 하는 말이 참 악한 말이라고 해석을 하고 삽니다. 노후 준비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그렇게 큰 돈 들어가지 않아요. 제가 그걸 증명할 겁니다. 주장이 아니라 증명할 거예요. 10억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분들이 쓰는 통계가 한 페이지만 넘겨주십시오. 10억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분들의 통계가 한 달에 300만 원쯤 쓰니까 1년이면 3,600을 쓰죠. 그렇게 30년을 살려면 그게 한 10억 필요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모님들 한 달에 300 쓰세요? 안 쓰죠. 이게 무슨인 겁니다. 그래서 금융에서 하는 말은 금방 보면 금방 드러나요. 이거 잘못된 정보라는 게. 그래서 통계상 보면 279만 원 쓴다고 나와요. 작아서 안 보이시죠? 제가 설명할게요. 통계상 60세 이상 가구가 2020년도에 279만 원을 쓴다고 나오지만 저 발표가 되자마자 저는 의심하고 틀렸어라고 원 데이터를 찾아가 봤더니 거기에 이런 숫자가 포함됩니다. 60세가 돼갖고서는 매달 9만 원씩 옷 사고 신발 사시겠어요? 여러분 부모님 그렇지 않으실걸요? 그런 거 빼도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 자동차 유지비를 15만 원씩 쓴대. 여러분 부모님도 자동차 할부 있는 분도 있겠지만 노인 되면 여러분 자동차 그만 탑니다. 힘들어서 운전도 못해요. 적어도 새 차를 구입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쓰는 15만 원 빼는 겁니다. 거기다 저기 보면 경상조세 15만 원, 12만 원인가? 경상조세 12만 6천 원이 있어요. 저거는 한 50억 정도 자산 있는 분들은 1년 동안 내는 세금이 저 정도 돼요. 100몇십만 원 돼요. 사실 더 내야 돼요. 예. 청년들이 월세만 해도 벌어서 쓰지도 못하고 월세를 뺏기는 돈이 1년에 5, 600인데 50억 자산 갖고 있는 사람이 1년에 세금 100만 원 내는 게 그게 많이 내는 거예요? 그게 폭탄이에요? 그런 폭탄은 맞아줘야죠. 예, 그건 가볍게 맞아줘야죠. 자, 다 화면으로 돌아가서. 따라서 저기 계산되는 12만 6천 원의 세금 우리는 안 내요. 보통 문제없이 살아내면 3억에서 5억 정도 부동산 가지고 은퇴하실 수 있어요. 그게 어려운 일 아니에요. 그것도 못하는 분도 계시지만 그분들이 1년 내내 내는 세금이 10만 원 정도입니다. 한 달에 10,000원꼴. 그래서 저렇게 지출이 안 돼요. 그래서 저런 거 다 빼면 80만 원 이상이 빠져요. 그러면 279만 원이 아니라 190만 원 정도로 줄어들고 거기다가 또 막내가 경제적으로 독립하거나 막내가 알바를 해서라도 한 달에 30만 원 정도의 살림살이 보탬을 주면 딱 두 부부가 쓰는 돈은 157만 원. 예. 157만 원 현실적으로 쓰고 계세요. 지금 60대 이상 2명이 쓰는 돈이. 그럼 이런 반문이 가능하죠. 말은 되는 것 같은데 157만 원 갖고서 살면 너무 궁핍하게 품위도 못 지키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해당한 지출은 제가 안 뺐어요. 이 157만 원에는 어떤 게 포함되어 있는가? 사회보험. 노인이 돼도 국민연금이든 뭐든 소득이 있으면 거기에 해당할 만큼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를 냅니다. 건강보험료 지금 통계상으로 13만 원 써 있는데 보통 도시에 사는 보통 사람들이 건강보험료가 한 달에 10만 원 조금 넘는 정도예요. 예, 10만 원 미만도 많아요. 그 다음에 제가 안 뺀 게 뭐가 있냐면 가구간 이전 지출은 노인이 되면 너무 중요한 정말 삶의 질을 좌우하는 지출입니다. 이게 뭐냐면 자식들 놀러 오면 용돈 줘야 되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한테 10,000원 20,000원 주는 건 정말 대단한 행복이거든요. 그건 안 뺐어요. 얼마예요? 매달 자식들한테 18만 원씩 쓰시라고요. 그 충분히 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들한테 한 달에 18만 원씩 안 줄걸요? 주시는구나. 아무튼 그런 거 다 포함했어요. 거기다가 또 제가 안 뺀 게 뭐 있냐면 비영리 단체로 이전은 뭐냐면 우리 11조 해야죠. 매달 10만 원씩 헌금하시라고요. 예. 그거 안 하시는 분들은 또 일반인들은 또 뭐 기부하시는 분들이죠. 그런 거 10만 원까지 다 했어요. 그거 다 해서 157만 원이에요. 근데 내가 열심히 살았지만 불은 하여 노후 생계비를 많이 준비 못했다. 그래서 130만 원밖에 안 된다. 그래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런 것 좀 못하지만 사회보험 우리 자식들 용돈 주는 것 좀 못하지만 생계는 유지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한테 남는 건 뭐예요? 좋아. 그럼 내가 노후 자금을 더 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지만 일단 157만 원 정도까지만 가도 노후 걱정 크게 안 해도 되죠. 노후가 걱정이라고 해서 너무 노후만 준비하면 보험회사 연금만 매상만 올려주시는 거고요. 아무리 노후가 걱정이라고 하더라도 노후를 너무 많이 준비한다는 얘기는 다른 쪽을 준비 못해서 노후 준비하느라 빚진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공포를 조장해서 너무 과하게 노후 준비하고 너무 과하게 종신보험 준비하고 너무 과하게 부동산에 몰입되게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저 정도면 그래서 남는 건 저걸 우리가 과연 준비할 수 있는가? 제가 예시를 150만 원 버는 사람 한 명과 100만 원 버는 사람 한 명, 두 명이서 만약에 150만 원을 준비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지금은 소득이 없더라도 앞으로 뭐 30대 후반쯤부터는 적어도 그 후로 30년 동안은 150보다는 더 벌 수 있잖아요. 그런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따라서 제가 증명하는 게 맞다면 여러분들 노후 걱정 이제 다 내려놔도 돼요. 국민연금만 잘 지키시면 돼요. 보시면 150만 원 버는 사람, 100만 원 버는 사람이 30년 동안 국민연금을 하면 둘이 합쳐서 60몇만 원, 50몇만 원 해서 둘이 118만 원의 국민연금이 나와요. 또 국민연금 말고 국민연금 내가 낸 돈 중에 일부를 돌려받는 거잖아요. 기초연금은 노인이 되면 무조건 주는 게 있어요. 근데 지금은 국민연금도 받고 기초연금도 받으면 기초연금이라는 걸 좀 깎아줘요. 그 다음 또 부부가 동시에 받으면 좀 깎아주고. 근데 지금 이걸 폐지하는 감액을 폐지하는 법안이 이미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든 윤석열이 대통령이 됐든 어쨌든 이 문제를 잘 국민 위주로 잘 풀어간다고 하면 없어질 거예요. 감액은. 그 다음에 국가는 국민들 공통의 문제를 풀어야 되죠. 노인들이 소득이 줄어들면 경제가 멈춰요. 그러면 경제를 돌리기 위해서라도 국가 역할은 세금을 잘 걷어서 노인들의 생계를 유지해줘야 이분들이 생계활동을 통해서 경제를 움직여갈 수 있도록 하고 또 부자는 계속 부자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세금을 더 쓰는 건 자본주의를 유지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정책이기 때문에 세금을 더 걷는 것을 반대한다는 얘기는 세금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만 형편을 좋게 해주는 거다. 이렇게 해석해야 맞습니다.
세금은 굉장히 긍휼한 일이에요. 국가가 나서서 세금이 필요한 분들을 돕는 거기 때문에 물론 국가가 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됩니다만 일반인이 성도들이 해야 됩니다만 성도들이 다 해야 공통으로 해야 될 일은 국가가 긍휼하게 나라의 재산을 쓰도록 하는 성경에 합치된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세금에 대한 얘기가 샜네. 자, 이렇게 되면 이 150 버는 사람, 100 버는 사람 둘이 합치면 180만 원이 돼요. 그럼 앞에서 얼마라 그랬어요? 157만 원이라 그랬죠. 그거 이상 됐죠. 그래서 연금을 서둘러 가입하지 마십시오. 그럼 청년 시대의 과제가 뭐가 남는가? 국민연금이 고갈될 거라고 하잖아요. 고갈되지 않게 막아야 돼요. 근데 고갈된다라는 것은 지금처럼 타고 지금처럼 보험료를 내면 고갈되겠죠. 20, 30년 안에. 그래서 일단 주의해야 되는 거, 국민연금에 대한 불만을 조장하여 국민연금을 폐지하는 쪽으로 가려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자산이 많은 분들은 국민연금 없이도 사니까 문제 안 되지만 국민연금 없이 못 사는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큰일 나는 거예요. 청년 여러분들이 저희 세대보다는 국민연금이 불리한 건 사실이에요. 불리한 건 사실이지만 불리하기 때문에 폐지하면 결정적으로 불리해지세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국민연금은 100점짜리는 아니지만 잘 가꾸고 여러분들이 감시해서 여러분 세대에 유리하게 계속 유지되게 가꾸어 나가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 국가의 역할은 국민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국가의 역할이기 때문에 지금 국민연금의 프레임은 뭐냐면 국민들끼리 알아서 하세요예요. 맞아요? 국민들이 낸 돈으로 저희 세대가 낸 걸 앞 세대가 쓰고 여러분들 세대가 낸 걸 저희들이 노인 되면 쓸 거거든요. 그 세대 간의 갈등으로 자꾸 몰아가는데 틀을 깨야 됩니다. 국가 경제 차원으로 봐서 국민들이 힘들다는 것은 대한민국 안에 돈이 많아요. 선진국이에요. 수출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땅 갖고 있는 분들이 부가적인 수익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걸 나누는 방향으로 해서 전체 노인 인구를 먹여 살린 일을 국가가 해야 돼요. 그래서 가난한 나라님도 어떻게 못한다는 말은 정말 비성경적인 말입니다. 만약에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배고라 죽는 사람, 생계가 어려운 노인들을 내버려 뒀겠습니까? 부자에게 어떻게든 기부를 받던 세금을 받던 해서 먹여 살리지 않았겠어요? 네. 그래서 국민들 힘으로 내 개인의 힘으로만 노후를 책임지라는 틀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꾸준히 깨나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정치를 잘 봐야 돼요. 모두 다 국민들을 원한다고 하지만 계속 보다 보면 진정으로 국민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정치 세력이 누군지가 보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게 굉장히 조심해야 될 일이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정치를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좌나 우나 진보 보수 이걸로 보지 마시고 이게 참 추상적인 말이긴 한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 내버려 뒀겠습니까? 부자가 있다면 부자야, 삭개오야 이런 사람 부르지 않겠어요? 네.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노후 걱정 좀 덜 하셔도 되겠죠? 아, 부족한가? 네. 자, 시간을 좀 조절해 볼게요. 지금 9분이니까 자, 더하고 한두 대목을 더 할지 조금 보겠습니다. 자. 신용관리까지 가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5분 더 쓸 거예요. 5분. 그리고 4월 30일 날 결혼부터 시작하면 돼요. 결혼. 신용관리. 신용이란 말이 그럴싸하게 들려서 마치 트러스트, 믿는다 이런 쪽으로 느끼게 만드는데 아닙니다. 신용카드는 빚이죠. 이거 설명 안 해도 되죠? 빚카드라고 해야 돼요. 영어로 데트. 근데 왜 신용카드라고 했을까요? 이런 겁니다. 저는 지금 예수님 믿은 이후로 벌써 한 20, 30년 담배를 안 피는데 예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담배를 제법 폈어요. 그때 이제 담배 이름이 멋있었습니다. 또 담배 선전을 그 당시에 제일 잘 나가는 영화 배우가 석양을 배경으로 멋진 반짝거리는 자동차를 딱 기대 앉아갖고 딱 쳐다보면서 멋있게. 그때 이제 담배 이름이 레종. 멋있지 않습니까? 오마 샤리프. 그러니까 막 너무 환상해져서 피고 싶은 거야. 근데 만약에 담배 이름이 폐암 말기, 조기 사망. 그럼 담배를 덜 폈겠죠. 똑같은 원리예요. 신용카드가 나쁜 건데 나쁜 것을 부담 없이 손대게 하려고 좋게 들린 이름을 붙였어요. 이 말이 맞다고 보이시면 이제 우리 빚카드라고 부르시자고요. 네. 자, 신용관리를 통해서 우리를 지배합니다. 온 국민이 신용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신용의 정체를 깨볼게요. 신용이 얼마나 쓸모있는 거길래 온 국민이 관리합니까? 그게 도대체 뭐라고? 쓸모 없습니다. 빚질 때만 쓸모 있어요. 성경에 써 있죠. 사랑의 빚 위에 지지 말라. 그러면
일반인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돈을 빌리는 방향으로 살아야 돼요? 최대한 안 빌리는 방향으로 살아야 돼요? 그죠? 그럼 지금의 신용관리는 뭐예요? 너 언제 돈 빌릴지 모르니까 항상 빌릴 준비해라? 신용카드의 노예로 살라는 얘기죠. 그래서 안 빌리고 살 수 있다면 신용등급이 필요 없어요. 저는 신용관리 할까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제 소득은 말도 못하게 여러분들이 제 소득 알면 고개를 잘래잘래 흔드실 거예요. 전 돈 별로 안 벌어요. 보시기에 돈 때문에 애로사항인 사람으로 보이진 않을걸요? 예, 저는 돈을 향한 자유가 아니고 돈으로부터 탈출하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예,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게 있어요, 여러분. 많이 벌어서 자유하려고 하면 오히려 돈의 논리에 딸려서 돈만 추구하다가 인생 버려요. 반대 논리의 길이 있습니다. 자, 다시 신용으로 돌아와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빌릴 때 빌리고 싶은 만큼 빌리는 삶이 아니라 안 빌리기 원하신다면 그게 진짜 우리를 위한 신용관리잖아요. 그럼 힘들지만 지금부터 이걸 훈련하시는 거야. 용돈을 받아 쓰시던 알바를 하시던 늘 내 욕구보다는 소득은 작아요. 왜? 과잉생산 사회는 항상 소득보다 욕구가 큽니다. 그래서 번 거보다 쓰는 돈이 작으려고 애쓰시고 모아놓은 돈보다 쓰는 돈이 작으려고 애쓰다 보면 외람되지만 저처럼 됩니다. 저는 외부 경제가 불황이든 화랑이든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제 길로만 갑니다. 예. 소득이 작은데도 빚 별로 없어요. 예. 자, 신용카드 정책, 돈 관리를 회방합니다.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살 수 있게 해서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가계부를 쓰면 신용카드 부작용이 좀 줄어들어요. 신용카드에 적합한 사용처는 딱 정해진 대로 쓸 수밖에 없는 데는 원래 저는 신용카드 다 쓰지 말자고 합니다만 그나마 부작용이 없는 건 딱 정해진 대로밖에 쓸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 중에 교통카드로 한 달에 200만 원씩 과소비하는 분 잠깐 손 들어보세요. 없죠? 그래서 교통카드는 안심해도 돼요. 일단 근데 안 쓰면 더 좋고 그다음 학원비 같은 경우에는 보통 50만 원 내외를 쓰는데 갑자기 막 2, 300 쓰진 않죠. 그래서 그 정도까지도 부작용이 있진 않아요. 쓰는 게 좋다는 얘기 아니에요. 부작용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뿐이에요. 근데 부적합한 사용처는 뭐냐면 어디에 얼마를 쓰는지도 모르는 곳 그게 생활비잖아요. 대부분 생활비로 쓰면 신용카드 없으면 못 산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주일 성수는 건너뛰면서 신용카드 결제에는 목숨 걸고 지켜요. 이게 주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신용카드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신용카드 안 쓰는 게 좋아요. 근데 언제 쓰게요? 신용관리 하려면 신용카드 써야 되라고 꼬시죠. 이건 유혹입니다. 예. 그 다음에 신용카드 쓰면 세금을 좀 덜 내게 해주는 제도가 있어요. 신용카드 소득공제라는 게 있어요. 그거 되게 웃긴 말이에요. 예를 들어 20만 원 세금 돌려받으려면 내가 신용카드를 1년에 1,000만 원을 써야 돼. 20만 원 돌려받자고 1,000만 원 쓰는 게 혜택이에요? 믿기잖아요. 그죠? 예. 자, 여러분 들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았던 상식과 좀 다른 것이 느껴지세요? 계속 합시다. 안 느껴지면 제 얘기가 다 맞다고는 납득되지 않아도 돼요. 예. 나중에 그런 기회가 올 거고 좀 다른 건 느껴지세요? 이렇게 안 하면 안 끝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일단 오늘은 끝내겠습니다. 잘 들어서 감사합니다. 네. 질문을 못 받았네. 질문을 굳이. 예, 질문 하나 해주십시오. 예. 아, 정말이에요? 네. 아니 왜? 아, 예. 대학생이고 이제 네. 사회도 처음 나와보고 돈도 막 이제 막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네. 돈 개념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 좀 대학생이 좀 올바르게 이렇게 돈 개념을 잡아갈 수 있을까 이런 거. 제가 역설적으로 말할게요. 돈 개념 잡지 마세요. 예. 그 말로 출발하면 돈의 기술에 자꾸 관심이 갑니다. 그거 중단하시고 내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뭘 관찰해야 되냐면 이게 다음에 나올 얘기인데 내가 돈을 언제 쓰나 언제 어떻게 썼을 때 만족도가 몇 점인가 만족을 느끼나 행복을 느끼나 불안을 느끼나 안정을 느끼나 또 그렇게 느낀 것이 오래 가나 짧게 가나 자기 관찰을 해야 돼요. 이해가 좀 돼요? 네. 그래서 정의롭고 정답처럼 지출하면 너무 좋은데 그거 너무 욕심부리지 마시고 내가 나를 관찰해서 아 이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걸 자꾸 찾아내세요. 거기에는 돈을 쓰세요. 그렇지 않은 건 쓰지 마세요. 답이 됐을까요? 네, 오케이. 또 한 분 정도만 더 질문. 돈에 대한 개념을 잡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중에 돈에 관한 책이나 그런 자료들이 엄청 많은데 그런 거를 혹시 추천하시거나 이런 거 안 합니다. 제가 그래서 좀 외골수로 보일 수 있는데 아까 제가 시작할 때 설정을 했죠. 대부분의 책들이 돈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자기가 영향받아서 쓰는 거는 모른 채로 써요. 그래서 교묘하게 만몬에게 우리의 손을 붙들리게 하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하지 마시고 다음에 이제 제가 4월 30일 성경적 재정 관리 정의를 한번 내려드릴 건데 결국 돈에 대해서 내가 실수 없이 인간적으로도 실수 안 하고 성경적으로 실수 안 하려면 방법론은 하나의 길이 있어요. 관찰하고 생각해야 돼요. 책보다. 예, 그거 단숨에 되지 않아서 오랫동안 관찰을 오랫동안 생각해서 아 이게 그나마 덜 잘못됐구나. 여기까지 가시기를 노력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추가 질문 일단 공식적으로는 끝내고 혹시 있으면 따로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